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오전 10시 판사가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증인석에서 한 남자가 일어섰어요. 변호인석에서도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또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죠. 세 사람의 얼굴은 마치 거울을 쪼개놓은 듯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방청석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한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들 쌍둥이야? 아니, 세 명이잖아.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법정 경위가 방청석 남자를 제지하려 다가갔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동시에 경위를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눈빛, 똑같은 표정, 똑같은 몸짓이었죠. 방청석 남자가 반사적으로 피고인석을 향해 뛰어들려 했습니다. 경위 두 명이 급히 붙잡았어요. 법정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연달아 쳤어요. 정숙하십시오. 하지만 법정 안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소리를 질러댔고 방청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사, 변호사, 증인. 세 사람은 왜 법정에서 적으로 만난 걸까요? 똑같은 얼굴을 가진 이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믿기 힘든 실제 사연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죠. 24년 가을 서울 관악구의 한 경찰서. 새벽 5시 형사과 사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이들 사진이 5장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이진우는 차가운 캔커피를 마시며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31살 강력계 형사. 낡은 양복 주머니에는 편의점 삼각김밥 영수증이 구겨져 있었죠. 연쇄 유괴 사건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5명의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7살에서 10살 사이 모두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진우는 CCTV 영상을 100번도 넘게 돌려봤어요. 검은색 승합차, 흐릿한 남자의 뒷모습, 손을 잡고 조용히 따라가는 아이들. 왜 저렇게 순순히 따라갈까? 이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있어. 범인이 아이들을 속이는 특별한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오전 9시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형사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피해자 부모 중 한 명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우리 지우가 사라진 지 사흘째예요. 사흘째라고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님, 일단 진정하시고.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이진우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진정하라고? 경찰이 뭘 해줬어요? 내 딸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이진우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멱살이 잡혀도 그냥 서 있었어요. 동료 형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남자는 놓지 않았어요. 이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반드시 찾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동료들이 겨우 남자를 떼어냈습니다. 남자는 울먹이며 복도로 끌려나갔어요. 이진우는 흐트러진 넥타이를 고쳤습니다. 손이 떨렸죠. 진우야, 괜찮아? 선배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진우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물을 틀었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멍든 목, 충혈된 눈. 이진우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1번, 2번, 3번. 손등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왜 못 찾는 거야? 이 멍청한 놈아. 이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8살 때였어요. 시골 할머니 집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놀러 오라고 불렀지만 이진우는 가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진우야, 저 애들이랑 안 놀아? 이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죠. 너도 불쌍한 애야. 내 부모는 너를 버렸단다. 겨울밤에 담요 하나 덮어서 할매 집 앞에 갖다 놨어. 울지도 않고 꼼짝도 안 하고 있더라고. 그 말을 들은 이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바닥만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이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할매가 키워줬잖아. 고맙게 생각해라. 이진우는 그때부터 다짐했습니다. 버려진 애, 불쌍한 애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경찰이 되면 버려진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우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진우는 화장실을 나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아이의 사진을 다시 봤어요. 너희를 꼭 찾을 거야. 이진우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처럼 버려지고 잊혀지는 아이는 이제 없어야 한다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라면 5개와 삼각김밥 2개가 전부였어요. 이진우는 라면 하나를 꺼내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났지만 식당 갈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갈 돈도 없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은 고아원 후배들 학비로 보냈거든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이진우는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범인의 패턴을 찾아야 했어요. 오후 4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력계 이진우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형사님, 연쇄 유괴 사건 재판 방청 요청 들어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이진우는 펜을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범인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어떤 인간이 아이들을 훔쳐가는지 그 눈빛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진우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어요. 내일이면 이 사건의 진실이 조금은 밝혀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미궁에 빠질까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진우는 책상 조명을 켰어요. 오늘도 밤샘 수사였습니다. 5 아이의 사진이 희미한 불빛 아래 놓여 있었어요. 같은 날 오후 서울 구로구의 낡은 건물 3층. 한민재는 사무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에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압류예고 딱지였습니다. 한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31살 국선 변호사. 오늘만 해도 3번째 독촉 전화를 받았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원룸만 한 사무실에는 책상 하나와 낡은 의자, 그리고 서류 상자들이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한민재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어요. 한민재 변호사입니다. 한민재 변호사님이십니까? 카드 대금 연체석 달째입니다. 오늘 중으로 입금 안 하시면 신용정지 들어갑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한민재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최대한은 안 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187만 원. 전화가 끊겼어요. 한민재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12만 원이었어요. 이번 달 월세 50만 원은 이미 밀렸고 국선변호 수임료는 2달째 지급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한민재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라면 3개와 김 한 봉지가 전부였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였죠.
벽에 걸린 변호사 자격증을 봤어요. 27살에 힘들게 딴 자격증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되지 않았어요. 대형 로펌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학벌도 없고 인맥도 없었거든요. 결국 국선 변호사가 되었지만 월급은 100만 원도 안 됐어요. 오후 3시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민재 변호사 맞죠? 50대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정장을 입었고 한 명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한민재가 일어섰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채권 추심 나왔습니다. 학자금 대출 연체 6개월째시죠? 원금 1,200만 원, 이자 포함 1,500만 원입니다. 한민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조금만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들였습니다. 남자가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책상, 의자, 컴퓨터. 이거 다 압류 대상입니다. 일주일 드릴 테니까 정리하세요.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한민재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2살 때였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주택. 양부모가 거실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입양하자고 했잖아. 이제 와서 왜 이래? 양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양어머니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나도 이혼할 줄 몰랐어. 근데 저 애를 왜 내가 데리고 가야 해? 거실 구석에 한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무릎에 올려놓고요. 양아버지가 한민재를 봤어요. 그리고 양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넌 우리 애도 아닌데 왜 데리고 가야 해? 당신이 알아서 해. 이틀 후 한민재는 한국행 비행기에 혼자 탔습니다. 12살 아이가 혼자요. 공항에서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어요. 한민재는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편의점 알바로 살았어요. 대학은 학자금 대출로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살.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한민재는 책상 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 달 원룸 월세 독촉장이었어요. 2층 집주인이 직접 갖다 놓은 거였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아는 번호였습니다. 법원이었죠. 한민재 변호사님, 국선 변호 사건 배정됐습니다. 한민재는 펜을 집었습니다. 무슨 사건인가요? 연쇄 유괴 사건입니다. 피고인 최태윤. 내일 오전 10시 첫 공판입니다. 한민재의 손이 멈췄어요. 연쇄 유괴. 흉악범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괜찮으시죠? 다른 변호사들이 다 거절해서. 한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한민재는 의자에 기대앉아 천장을 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열심히 공부했고 변호사도 됐는데 왜 여전히 쫓기며 살아야 할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민재는 책상 서랍에서 라면을 꺼냈어요.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라면을 끓였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한민재는 최태윤 사건 파일을 펼쳤어요. 피고인 사진이 있었습니다. 35살 남자, 무표정한 얼굴, 5명의 아이를 유괴한 범인이었습니다. 한민재는 파일을 넘겼어요. 피해자 명단, 유괴 일시, 장소, 모두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아이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아이들을 골랐을까요? 한민재는 중얼거렸습니다. 범인의 동기를 알아야 변호 전략을 세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한민재는 이 사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수임료가 필요했을 뿐이었죠. 돈. 결국 돈이었어요. 한민재는 라면, 국물을 마저 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입고 갈 정장을 꺼냈어요. 구겨진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다리미가 없어서 샤워실에 걸어뒀어요. 수증기로 구김을 펴려고요. 밤 10시 한민재는 원룸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가 오면 언제나 새는 곳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 서게 됩니다. 흉악범을 변호하는 국선 변호사로요. 한민재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오늘 중으로 일주일 드릴 테니까 원금 1200만 원. 한민재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사립대학교. 박성우는 강의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범죄심리학 교재와 노트북이 들려 있었어요. 31살 시간 강사. 이번 학기 계약도 겨우 따낸 거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학생들은 30명쯤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박성우는 교탁에 섰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오늘은 연쇄 범죄자의 심리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뒷자리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성우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프레젠테이션을 띄웠어요. 연쇄 범죄자들은 특정한 피해자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프로파일링이라고. 그때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질문하세요. 남학생이 일어섰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교수님은 실제 현장 경험이 있으세요? 박성훈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논문과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없으시다는 거죠? 책으로만 공부하신 거? 교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킥킥거렸습니다. 박성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실제 사건에 자문으로 참여한 적은? 자문이요? 그냥 의견 낸 거 아니에요? 남학생이 앉았어요. 교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현장 경험이 없었습니다. 경찰도 박성훈을 잘 부르지 않았어요. 뒷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교수가 들어왔어요. 50대 남자 정 교수였습니다. 박 강사, 학생들 통제 좀 해요. 옆 강의실까지 시끄러워. 교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박성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가 나갔어요. 학생들은 더 크게 웃었습니다. 박성훈은 남은 강의 시간을 겨우 채웠어요. 학생들은 계속 스마트폰만 봤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죠. 강의가 끝나고 박성훈은 교재를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연구실이라고 하기엔 초라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그리고 책꽂이가 전부였어요. 다른 교수들과 공동으로 쓰는 공간이었습니다. 박성우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아까 그 학생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현장 경험도 없으시잖아요? 사실이었어요. 박성우는 범죄 심리학 박사였지만 실제 사건은 거의 다뤄본 적이 없었습니다. 논문만 쓰고 책만 읽었죠.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살 때였어요. 경기도의 한 주택. 양부모 집이었습니다. 식탁에 4명이 앉아 있었어요. 양아버지, 양어머니, 그리고 친딸 하나. 박성우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어머니가 반찬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딸에게는 고기를 많이 줬습니다. 박성훈 앞에는 김치만 놓였어요. 박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아버지가 신문을 보다가 박성훈을 쳐다봤어요. 성훈아, 너 성적 어땠어?
박성훈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교 5등이요. 양아버지는 신문을 접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5등? 우리 지혜는 2등인데? 양어머니도 거들었어요. 넌 우리 친자식이 아니야. 그런 줄 알고 더 열심히 해야지. 박성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을 삼키기 힘들었어요. 그날 밤 박성훈은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거실에 걸린 사진이었는데 거기에 박성훈은 없었습니다. 양부모와 딸만 있었죠. 박성훈은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때 자취를 시작했어요. 박사까지 따냈지만 좋은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시간 강사로 이 학교 저 학교를 떠돌았죠. 오후 5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박성훈입니다. 박성훈 박사님이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입니다. 박성훈은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네, 맞습니다. 연쇄 유괴 사건 아시죠? 전문가 증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법정에 출석 가능하신가요? 박성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인정받는 기회였어요.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피고인 심리 분석 자료 미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박성훈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메일이 왔어요. 최태윤 피고인 자료였습니다. 박성훈은 노트북을 열어 파일을 확인했어요. 피고인 최태윤, 35살, 5명의 아동 유괴. 박성훈은 범행 일지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피해자는 모두 한부모 가정이나 조선 가정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괴 후 아이들을 다치게 하지 않았어요. 먹이고 재우고 씻겼습니다. 박성훈은 메모를 했어요. 이건 단순 유괴가 아니야. 뭔가 다른 동기가 있어. 피고인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한 문장이 있었어요. 나는 아이들을 구했다. 버려진 아이들을 구출한 것뿐이다. 박성훈은 펜을 멈췄습니다. 구출? 유괴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박성훈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피고인의 과거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최태윤은 어릴 때 입양기관을 거쳤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해피홈 입양기관. 박성훈은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 같았어요. 밤 11시, 박성훈은 여전히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으며 분석을 계속했어요. 내일이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전문가 증인으로요. 처음으로 인정받는 자리였습니다. 박성훈은 노트북을 닫았어요. 내일 입고 갈 정장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에 산 회색 정장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입어봤습니다. 조금 헐렁했어요. 살이 빠진 거였죠. 박성훈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내자. 더 이상 무시당하지 말자. 창밖에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성훈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까요? 다음 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오전 9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쇄 유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사였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417호 법정 앞에는 벌써 긴 줄이 서 있었어요. 방청 인원이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이진우는 형사신분증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피고인을 똑똑히 보고 싶었습니다. 한민재는 변호인석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준비한 변론 자료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박성훈은 증인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긴장되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기립. 법정 앞 모든 사람이 일어섰어요. 김영수 판사 60대 초반의 엄격한 인상이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을 입정시키십시오. 뒷문이 열렸습니다. 최태윤이 수갑을 찬 채 들어왔어요. 35살 남자, 마른 체구에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진우는 피고인을 노려봤어요. 저 인간이 5명의 아이를 훔쳐간 범인이었습니다. 검사석에 서지훈 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38살 특수부 검사였어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정장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서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 서지훈입니다. 공소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지훈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피고인 최태윤은 지난 석 달 동안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7살에서 10살 사이의 아동 5명을 유괴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한부모 가정 또는 조손 가정 아동이며 서지훈이 한민재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공소장 낭독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한민재를 봤어요. 변호인, 피고인 신문하시겠습니까? 한민재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네, 재판장님. 그때 서지훈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민재에게 들리게요. 국선 변호사 주제에 시간 낭비 좀 하지 마시죠. 한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피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최태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유괴한 게 아닙니다. 구출한 겁니다. 법정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민재가 물었습니다. 구출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최태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구한 거예요. 그 아이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판사가 의사봉을 쳤어요. 피고인은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최태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민재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검사 측 증인을 신청하십시오. 서지훈이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범죄심리 전문가 박성훈 박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훈이 걸어 들어왔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증인석을 향해 걸어가는데 박성훈의 시선이 변호인석으로 향했어요. 한민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성훈의 걸음이 멈췄어요. 한민재도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완벽하게 똑같았어요. 눈매, 코, 입술, 귓불까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인석과 증인석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이진우는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세 사람의 얼굴이 똑같았습니다. 방청석이 폭발했어요. 쌍둥이야? 아니, 3명이잖아. 저 사람들 뭐야? 완전 똑같은데?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판사가 의사봉을 연달아 쳤습니다. 정숙하십시오. 하지만 법정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법정 경위들이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진우가 반사적으로 앞으로 뛰어들려 했어요. 경위 2명이 급히 붙잡았습니다. 나요.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한민재는 증인석의 박성훈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박성훈도 변호인석의 한민재를 뚫어지게 봤어요. 방청석 뒤쪽에 고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28살 세련된 차림의 여성이었어요. 국제임양재단 홍보이사였습니다.
고서연은 휴대폰으로 세 사람을 찍었어요. 그리고 급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어요. 새쌍둥이가 법정에 나타났어요. 판사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일시간 휴정합니다. 의사봉 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어요. 휴정이 선포되었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세 사람을 쳐다봤어요. 이진우는 경위들 손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한민재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성우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세 사람이 법정 중앙에서 마주 섰습니다. 당신들 누구예요? 이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박성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얼굴이 똑같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법정 안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세 사람을 지켜봤어요. 서지훈 검사가 비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작극입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고서연이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복도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해요. 판사가 법정을 나갔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성훈도 동의했습니다. 세 사람은 법정을 나와 복도 끝 빈 상담실로 향했어요. 기자들이 뒤쫓았지만 경위들이 막았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혔어요. 새쌍둥이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 지하 1층 상담실. 세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진우가 먼저 침묵을 깼어요. 생년월일이 언제예요? 한민재가 대답했습니다. 92년 5월 15일입니다. 박성훈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같은 날입니다. 이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저도 같은 날이에요. 세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고 얼굴까지 똑같다면 우연일 리 없었어요. 한민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낡은 입양 서류였어요. 저는 5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여기 보면 해피홈 입양기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박성훈도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입양 서류에 같은 이름이 있어요. 해피홈. 이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집 앞에 버려졌어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밤중에 갖다 놨다고. 메모가 있었는데 거기에 해피홈이라고 적혀 있었대요.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교차했습니다. 박성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한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죠? 이진우가 대답했어요. 제가 아는 곳 있어요. 경찰 협력 기관이에요. 급행으로 하면 오늘 저녁에 결과 나와요. 세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경찰이 막아줬어요. 강남의 한 유전자 검사센터. 오후 2시 세 사람은 검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구강 상피 세포를 채취했어요. 오후 6시까지 결과 나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세 사람은 센터를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진우가 먼저 물었어요. 두 분은 뭐 하세요? 한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변호사예요. 국선 변호사. 아까 법정에서 봤잖아요. 박성훈도 말했어요. 저는 대학 강사요. 범죄 심리학 전공이고요. 이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형사예요. 강력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형사, 변호사, 심리학자.
모두 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민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근데 우리 법정에서 적으로 만났네요. 이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태윤 사건, 복잡해질 것 같네요. 박성훈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사실 제가 피고인 자료를 분석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두 사람이 박성훈을 봤습니다. 박성훈이 화면을 돌렸어요. 최태윤도 해피홈 출신이에요. 이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박성훈이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최태윤은 6살 때 해피홈에서 입양됐어요. 근데 입양 석 달 만에 파양됐고요. 그 후로 계속 시설을 전전했대요. 한민재가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그럼 최태윤이 법정에서 한 말. 박성훈이 끄덕였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구했다. 아마 본인 경험 때문일 거예요. 이진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우리도 그 조직이랑 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흘렀어요. 한민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해피홈 입양기관 검색해 볼게요.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한민재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98년 폐업, 이사장 행방불명, 불법 입양 의혹. 아, 여기 봐요. 현재 국제임양재단으로 재편됐대요. 박성훈이 물었어요. 이사장이 누구예요? 한민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고은영, 62세, 사회복지 공로상 수상자래요. 이진우가 그 이름을 메모했어요. 고은영, 그 사람을 조사해 봐야겠어요. 오후 6시 세 사람은 다시 검사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나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였어요.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9%, 일란성 새쌍둥이가 맞습니다. 한민재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박성훈은 의자를 꽉 잡았습니다. 이진우는 눈을 감았어요.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출생신고가 세 분 다 다른 곳에서 됐네요. 보통 새쌍둥이면 같은 병원에서 신고되는데. 이진우가 눈을 떴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분리시킨 게 아니면 불가능해요. 세 사람은 센터를 나왔습니다. 저녁 6시 거리에는 퇴근 인파가 몰려 있었어요. 한민재가 벽에 기대섰습니다. 우리 왜 떨어진 거죠? 박성훈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누가 우릴 분리시킨 거예요? 이진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해피홈, 고은영. 분명 그 여자가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한민재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최태윤 면회 가능합니다. 한민재가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내일 최태윤 만나볼게요. 뭔가 더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박성훈이 끄덕였습니다. 저는 해피홈 관련 자료 더 찾아볼게요. 이진우도 말했어요. 저는 고은영 뒷조사 시작할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1년 만에 만난 형제들이었어요. 한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형제였네요. 박성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왜 우릴 떼어놓은 거죠? 이진우가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우리 이제 찾았잖아요. 끝까지 진실 밝혀내요.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새쌍둥이는 각자의 길로 흩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울 강남구 국제임양재단 본부. 이진우는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로비는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었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보 데스크로 향했어요.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진우가 경찰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이진우 형사입니다. 고은영 이사장님 뵐 수 있을까요? 여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수사 관련 방문입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성이 내려왔어요. 28살쯤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고서연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고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진우가 다시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경찰입니다. 고은영 이사장님과. 고서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사장님은 바쁘십니다. 예약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진우가 한 발 다가섰어요. 공식 수사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서연이 비웃었어요. 저희 재단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도왔는지 아세요? 1,500명이 넘어요. 사회복지 공로상도 받으셨고요. 이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92년도 기록도 있겠네요? 고서연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건 해피홈 시절 기록이라 따로 보관 중입니다. 열람하려면 법원 영장이 필요해요. 이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서연이 승리자처럼 웃었어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공문으로 보내세요. 절차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진우는 재단을 나왔습니다. 현관 밖에서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유리창이 햇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저 안에 진실이 있어. 분명히. 같은 시각 서울구치소. 한민재는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최태윤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최태윤 씨, 물어볼 게 있어요. 한민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최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피홈 입양기관 기억나요? 최태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기억해요. 거기서 엄마랑 헤어졌어요. 한민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누가 떼어놓았어요? 최태윤이 눈을 감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은영. 그 여자가 엄마한테 돈 주고 날 데려갔어요. 6살이었어요. 엄마가 울면서 제 손을 놓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민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유괴한 거예요? 최태윤이 눈을 떴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괴가 아니에요. 구출이에요. 저처럼 버려질 아이들을 미리 구한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한민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오후 2시 법정이 다시 열렸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증인 박성훈 박사, 증언을 시작하십시오. 박성훈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피고인 최태윤은 유괴가 아닌 구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어릴 적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왜곡된 신념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서지훈 검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족과 분리된 경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본인이 구원자 역할을 하려는 거죠. 판사가 물었어요. 그럼 재범 가능성은? 박성훈이 대답했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치료받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이에 있습니다. 한민재가 벌떡 일어났어요. 판사가 한민재를 봤습니다. 변호인 말씀하십시오. 한민재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성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박성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직접 상담한 적이 있습니까? 한민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박성훈이 대답했습니다. 경찰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자료만 보고 판단하신 거군요. 현장 경험은?
박성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틀 전 강의실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범죄 심리를 연구했습니다. 연구요. 책으로만 공부하신 거죠? 방청석에서 웃음소리가 났어요. 박성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민재가 계속 공격했어요. 증인은 피고인이 재범할 거라고 단정하셨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통계적으로. 통계요? 사람을 통계로 재단하시는 겁니까? 박성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민재는 돌아서서 자리로 갔습니다. 방청석에 이진우는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서지훈 검사가 한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선 변호사 주제에 법정을 연극무대로 만드시네요. 어차피 질 거면서. 한민재는 서지훈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판사가 의사봉을 쳤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법정이 파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복도에서 세 형제가 마주쳤습니다. 이진우가 한민재에게 다가갔어요.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한민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 변호사예요. 의뢰인을 지켜야 해요. 박성훈은 벽에 기대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진우가 박성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박성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복도에는 차가운 공기만 흘렀어요. 한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박성훈이 한민재를 봤습니다. 알아요. 근데 아파요. 이진우가 두 사람 사이에 섰어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고은영이 웃고 있을 거예요. 그때 복도 끝에서 고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을 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형제끼리 싸우시네요. 보기 좋아요. 고서연은 그 말을 남기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사흘 후 서울지방경찰청. 이진우는 감찰관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에는 내부 감찰계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나왔어요. 감찰관 박철수였습니다. 이진우 형사, 들어오세요. 이진우는 의자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 형사, 국제임양재단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형사님이 직권을 남용해 재단을 압박했다고요. 이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정당한 수사를. 박철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증거 조작 의혹도 있습니다. 최태윤 사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수정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국회의원실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사회복지 공로자인데 괴롭힘 당한다고요. 이진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고은영이 뒤에서 손을 쓴 게 분명했습니다. 박철수가 최후 통첩을 했어요. 일주일간 직위해제입니다. 그동안 조사받으세요. 수사팀에서도 배제됩니다. 이진우는 배지를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딸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감찰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 형사들이 이진우를 피했어요.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는 주먹으로 복도 벽을 쳤어요.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진실을 찾는 게 죄야? 같은 날 오후 한민재의 사무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채권 추심원들이었어요. 한민재 변호사 맞죠?
한 명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국선변호 수임료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이유는 적정성 심사 중이래요. 한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이번 달 수입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남자들이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책상, 의자, 컴퓨터. 일주일 안에 1,500만 원 갚으세요. 안 그러면 이거 다 가져갑니다. 남자들이 나갔어요. 한민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집주인이었습니다. 한 변호사, 월세석 달째 밀렸어요. 이번 주까지 안 주시면 짐 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민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돈, 결국 돈 때문에 형제도 버리는 건가? 같은 시각, 서울구치소. 박성우는 다시 최태윤을 면회하고 있었습니다. 최태윤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최태윤 씨, 왜 그렇게 봐요? 박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태윤이 웃었어요.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남았어요. 박성훈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무슨 소리예요? 최태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7번째 아이. 제일 중요한 아이예요. 꼭 구해야 해요. 박성훈은 급히 물었어요.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최태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박성훈은 면회실을 나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이진우 형사님. 아, 직위해제 되셨다고요? 전화를 끊었어요. 한민재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재 씨, 최태윤이 또 유괴할 것 같아요. 한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변호사예요. 의뢰인 비밀을 지켜야 해요. 경찰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아이가 위험한데.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성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그날 밤 8시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7살 여자아이 실종. 6번째 유괴 사건으로 추정. 이진우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벽에 던졌어요. 리모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막을 수 있었는데 내가 배제당하지 않았으면. 한민재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봤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내가 말했으면. 박성우는 원룸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막았어야 했어. 밤 10시 세 형제는 한민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이진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한민재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내가 말했으면 막을 수 있었어. 아이가 또 사라졌어. 이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민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변호사예요. 의뢰인 비밀 지킬 의무가 있어요. 의무? 그게 아이 목숨보다 중요해? 박성훈이 두 사람 사이로 들어갔어요. 그만해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이진우가 박성훈을 밀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최태윤한테서 정보 얻어놓고 왜 경찰에 안 알렸어? 박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민재가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우리 뭐 하는 거예요? 형제 찾아놓고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진우가 돌아섰어요. 형제면 뭐해? 아무것도 못 지키잖아. 이진우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박성훈도 가방을 챙겼어요. 저도 갈게요. 박성훈도 나갔습니다. 한민재 혼자 남았어요. 한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고은영이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62세, 우아한 차림이었어요. 맞은편에는 고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걱정하신 대로 됐어요. 새 형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고은영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버려진 애들은 원래 그래. 스스로 무너져. 고서연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이진우 직위해제 기사였어요. 형사는 수사에서 배제됐고요. 변호사는 파산 직전이래요. 심리학자는 대학에서 잘린 거고요. 고은영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요. 완벽해. 이제 아무도 우릴 건드리지 못해. 두 여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둠 속 어딘가에서는 7살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진우는 혼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직위해제 상태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사복을 입고 강남구의 한 폐건물로 향했습니다. 옛 해피홈 입양기관 건물이었어요. 건물은 버려진 지 오래됐습니다. 깨진 유리창, 녹슨 철문, 잡초가 가득한 마당. 이진우는 철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하실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내려갔어요. 지하실에는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이진우는 상자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어요. 입양 기록, 계약서, 수수료 명세서, 그리고 한 파일에서 결정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92년 5월 15일. 남아 새쌍둥이 분리 입양. 이진우, 한민재, 박성훈. 입양 수수료 각 500만 원. 총 1,500만 원. 이진우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 뒤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새쌍둥이는 함께 있으면 입양 어려움. 분리해서 각각 보냄. 수수료 3배 수익. 이진우는 서류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를 돈 때문에 떼어놓은 거야. 같은 시각 한민재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2개의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최태훈 변호 계속 동의서, 다른 하나는 변호 포기 신청서. 한민재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집주인이었습니다. 한 변호사, 오늘까지예요. 짐 싸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한민재는 창밖을 봤습니다. 20년 동안 돈 때문에 살아왔어요. 양부모에게 버려진 것도 돈 때문이었고 빚에 쫓긴 것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민재는 변호 포기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문서를 작성했어요. 고은영 고발장이었습니다. 상관없어. 이번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할 거야. 오후 2시 박성우는 대학 학장실에 불려갔습니다. 학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박 강사, 이번 학기로 계약 종료합니다. 박성우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 이미지에 안 좋다는 거죠? 학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정 사건에 연루된 걸 학부모들이 알았어요.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책과 논문들이었어요. 박성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오래된 입양 서류가 있었어요. 서류 여백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생모가 쓴 메모였어요. 아들아, 엄마는 널 버린 적 없어. 꼭 찾을게. 미안해. 사랑해. 박성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메모를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도둑맞은 거였어요. 오후 4시 법정이 다시 열렸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피고인 최종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태윤이 피고인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수갑을 찬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지훈 검사가 비웃었어요. 하지만 최태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유괴범이 아닙니다. 아니, 유괴범이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방청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최태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고은영이 진짜 유괴범이에요. 그 여자가 저를 엄마한테서 떼어냈어요. 법정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고은영은 30년 동안 수백 명의 아이들을 부모한테서 훔쳤어요. 돈 받고 팔았어요. 판사가 의사봉을 쳤습니다. 피고인, 증거가 있습니까? 그때 법정 뒷문이 열렸습니다. 이진우가 들어왔어요. 사복 차림이었지만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증거 있습니다. 서지훈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 사람은 직위해제된 형사입니다. 하지만 판사가 손을 들었어요. 일단 들어봅시다. 이진우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해피홈 입양기관 원본 기록입니다. 고은영은 새쌍둥이를 고의로 분리해 입양 수수료를 3배로 받았습니다. 한민재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변호인 자격을 포기합니다. 법정이 또다시 술렁였어요. 한민재가 변호사 배지를 벗어 책상에 던졌습니다. 저는 이제 고발자로 나서겠습니다. 국제임양재단은 지난 30년간 불법 입양으로 수백억 원을 벌었습니다. 박성훈이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어요.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저희 세 형제는 모두 고은영의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가족을 빼앗겼어요. 방청석 뒤쪽에 앉아있던 고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휴대폰으로 고은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판사가 법정 경위를 받습니다. 고은영 이사장을 긴급 소환하십시오. 1시간 후 고은영이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우아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고은영 이사장, 해명하시겠습니까? 고은영이 차갑게 웃었어요. 저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좋은 가정에 보냈습니다. 사회복지 공로상도 받았고요. 이진우가 소리쳤어요. 그 아이들을 부모한테서 훔쳤잖아요. 고은영이 이진우를 노려봤습니다. 버려질 아이들을 구한 거예요. 당신들처럼. 그 순간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박성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에요. 도둑 맞은 거예요. 판사가 의사봉을 3번 쳤습니다. 고은영 이사장, 긴급 체포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사기, 문서위조 혐의입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고은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고은영은 끝까지 당당했어요. 당신들은 내가 없었으면 쓰레기통에서 죽었을 거예요. 한민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사랑받는 아이들이었어요. 당신이 훔쳐간 거예요. 고은영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방청석의 고서연은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자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법정이 파한 후 세 형제는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이진우가 먼저 말했어요. 미안해요. 화풀이 했어요. 한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박성훈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복도에 선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30년 만에 되찾은 형제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다시 찾아왔어요. 서울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고은영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국제임양재단은 법원 명령으로 해체되었습니다. 불법 입양 피해자 600명이 가족을 다시 찾았어요. 이진우는 경찰로 복직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어느 날 오후 한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실종됐던 아이의 부모였어요. 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덕분에 우리 딸 찾았어요. 은혜 평생 못 잊을게요. 아이가 이진우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이진우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한민재는 변호사 자격 일시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익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변호했습니다. 사무실은 여전히 좁았지만 의뢰인들로 가득 찼어요. 한 할머니가 한민재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같은 사람도 돕는 분이 있어서 고마워요. 한민재는 미소를 지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돈으로 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박성우는 대학을 떠나 경찰청 공식 프로파일러가 되었습니다. 이진우의 팀에 합류했어요. 첫 출근 날 이진우가 박성훈을 팀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팀의 새 프로파일러 박성훈 박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팀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박성훈은 얼떨떨했습니다. 이진우가 박성훈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성훈아, 넌 우리 가족이야. 박성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어느 주말 새 형제는 만났습니다. 이진우가 오래된 입양 서류를 가져왔어요. 우리 엄마 이름 찾았어요. 김미선. 한민재가 노트북을 열어 검색했습니다. 김미선. 여기 있네요. 근데 박성훈이 화면을 봤어요. 부고 기사였습니다. 2년 전에 돌아가셨네요.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한민재가 주소를 적었어요. 경기도 광주 천주교 공원 묘지래요. 다음 날 세 형제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단출한 묘비였어요. 김미선이라고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무릎을 꿇었어요. 박성훈이 가져온 꽃을 놓았습니다. 묘지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유가족분들이세요? 이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들들입니다. 관리인이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성당에서 보관하던 유품입니다. 연락처를 찾을 수 없어서 여기 뒀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어요. 한민재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어요. 92년 5월 15일. 오늘 아들 셋을 빼앗겼다. 고은영이라는 여자가 병원에 나타나 아이들을 데려갔다.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런데 내가 정신 잃은 사이에 아이들이 사라졌다. 한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버린 게 아니다. 도둑 맞았다. 30년 동안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다. 진우야, 민재야, 성훈아. 미안하다. 엄마는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사랑한다. 박성훈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진우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민재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일기장 안에 신문 스크랩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입양제도 개선 관련 기사들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제도 개선 운동을 했던 거였습니다. 이진우가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는 너를 버렸다고. 근데 버린 게 아니었네요. 찾고 계셨네요. 박성훈도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양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넌 우리 친자식이 아니라고. 근데 저도 사랑받는 아이였어요. 한민재가 중얼거렸어요. 양아버지가 말했어요. 넌 우리 애도 아니라고. 근데 저한텐 엄마가 있었어요. 세 형제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무덤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오후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켰어요.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이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같이 살까? 셋이서 집 하나 구해서. 한민재가 웃었습니다. 좋지. 근데 월세는 형이네. 박성훈도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이제 월급 나오니까 보탤게요. 세 사람이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한민재가 물었어요. 근데 누가 형이에요? 우리 셋 중에. 이진우가 팔짱을 꼈습니다. 나이 순서대로. 난 첫째. 박성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 기록엔 제가 제일 나중이라던데요. 막내예요. 한민재가 껄껄 웃었습니다. 그럼 형 동생 순서 정해야겠네. 이진우가 손사래를 쳤어요. 그냥 친구 먹자. 형제이자 친구로. 세 사람이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났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어요. 새쌍둥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1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어요. 앞으로 함께할 시간은 무궁무진했습니다.